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이제 5개로 늘었습니다.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검찰의 일이니 법정에서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통령 부부에 대해선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논란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전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6번째 기소에 민주당은 불을 뿜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관용차를 자택 주차장에 세워서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6천만 원을 배임했다고 적시를 했고요. 과일, 샌드위치 등 도합 1억 원 넘는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다면 수사와 기소는 해야 하지만 이 검찰의 칼끝이 계속 일방적으로 야권만 향하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야당 대표와 대통령 부부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2022년 이 발언을 들어보시죠. 이 말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과 차이가 있는 주장이었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총 11건 중 6건은 불기소, 5건은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부인은 봐주고 낙선자와 그 부인은 탈탈 턴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당선 무죄, 낙선 유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과연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검찰이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는데 김윤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5번째 기소와 관련해서 속보가 오전에 뜨기도 했고요. 그런데 모든 언론에서 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기소냐. 그게 아마 국민들의 반응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칼끝은 오직 이재명 대표 그리고 야당에게만 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우리나라 검찰은 엿장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설명한 대로 문제가 있다면 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이 정권이 기치로 걸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검찰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그 칼끝을 행사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 명태균 게이트는 자고 나면 계속 터집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장관도 추천하고 뭐도 하고 이런 얘기들 다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하겠다는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참 어렵다.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 1심 결과 가지고 쓰러져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아예 발길질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정광재 위원님. 이제 동시에 5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연한 결과인가요? 검찰권이 남용됐다고 보시나요? 이 또 기소라는 의미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죄가 아직도 물을 게 더 있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 범죄 혐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죄가 되는 혐의가 발각됐는데 그러면 기존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5번째 기소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별도의 범죄 혐의고 이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5번, 6번이고 기소를 해야죠. 예.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 또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인카드 문제는 사실 이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정서를 가장 민감하게 자극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조명현 씨의 내부 폭로가 없었다면 어쩌면 0.73%포인트 차였던 대통령 대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 만한 중요한 소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이거 지난번 받고 있는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정적에 대한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검찰을 이제 정권의 돌격대라고도 흔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뭐 범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정관계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수사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수사 자원을 지금의 검찰은 한쪽에만 쓴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경기지사 시절 4년 동안에 관용차 사용 관계, 그다음에 법인카드 사용 관계를 탈탈 털어가지고 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지금 기소한 게 이번 기소인데요. 그러면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됐던 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거든요. 특수활동비요. 예,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란 기밀이 유지되는 수사 업무나 정보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떡값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위로금 성격으로 사용하고 그런 것이 지금 70억을 현금으로 조성해 놓고 그 대부분을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1억 횡령했다고 해서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럼 수십억을 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와 관련된 횡령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런 비형평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못 본 척하느냐. 그러면 왜 죄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저렇게 그렇게 방기를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검찰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우리의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니 우리 검찰에게 수사권을 뺏지 말아다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된 지금 2년 6개월 동안 살권수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 시중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최고 권력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위의 권력자라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칼춤이 아니라 부채춤을 춘다는 비아냥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까? 예. 자, 김용남 의원님, 검사 출신으로 보기에 이번 기소는 어떻습니까? 이게 경찰에서는 불송치로 결정했던 사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일단은 시기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 8개월이 지났는데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아니면 대북 송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도 워낙 심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이나 뭐 조사할 내용도 많았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기소를 했다고 봅니다만 법인카드 유용이 그렇게 어려운 수사인가요? 이게 2년 6개월이 넘어 걸릴 만큼 어려운 수사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데 이제 와서 기소를 하니까 좀 시기적으로 이미 타이밍을 상당히 놓친 내지는 훌쩍 지나간 시점에서 기소가 되니까 예. 아니 또 기소할 게 남아 있었냐? 이제 와서 무슨 기소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수사 기록을 안 봐서 의문은 좀 듭니다만 특히 1억 원이 조금 넘는 베이맥스 중에 관용차 제네시스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배임을 6천만 원이 좀 넘게 저질렀다는 건 공소유지가 될까라는 의문이 일단 듭니다. 예. 왜냐하면 도지사가 관용차를 출퇴근이나 아니면 공식 행사나 이런 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차고지를 도청사나 이런 데를 두지 않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자택 앞에 세워뒀다. 그러면서 사적인 업무, 그러니까 공식 행사가 아닌 도지사로서의 어떤 업무 수행이 아닌 사적 일정을 수행하는데도 쓴 적이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면 저게 만 3년 정도 기간에 제네시스의 사적 유용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배임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저거 과연 뭐 어떤 방식으로 액수를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소유지가 과연 저 부분이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예. 자, 선거법 1심은 지난주에 나왔고 많이 다뤘기 때문에 세세한 건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취지는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유권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서 민의 왜곡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엄정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민의 왜곡은 어떤 의미로 보는지 김유정 정광재 의원 차례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위사실 유포로 민심을 현혹해서 뭔가 당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상대를 낙선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뭐 기소 당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빗대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후보 당시에 토론회를 앞두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왕자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손바닥에 쓰고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대로 동네 할머니가 잘 되라고 손바닥에 써준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집 인근에 주변에 할머니가 사시는 집이 어디냐, 할머니가 존재한다 안 한다라고 탈탈 다 덜었을 것이고 압수수색 했을 것이고요. 할머니의 존재를 파악했을 그렇죠. 것이다. 누가 써줬는지 아마 다 수소문하고 다 수사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냥 동네 할머니가 잘 되라고 써준 것이다라고 하고 눈치고 지나갔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오늘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단적인 예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이것 때문에 검찰이 정말 정치적 계산하에 뭔가 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진정한 민의 왜곡은 윤석열 당시 후보 그리고 지금도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엄청난 거짓말 해명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입으로도 엉뚱한 얘기했었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의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그 불신받고 있는 거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기소권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 관련해서 기소당하면 나중에 무죄 나더라도 이거 패가망신이고 그런 식의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고 특정 인사에 대해서만 패가망신 거의 지금 그 지경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는 거죠. 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이게 선거 국면이어서 더 중대하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민의 왜곡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후보 시절에 왜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까요? 왜 김문기 씨를 몰랐고 또 골프를 치지 않았고 또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당선 목적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사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형이 나온 거죠. 예. 그것이 아마 재판부에서 봤을 때 상대방에 대한 낙선 목적은 아니고 자신의 당선 목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허위사실로 이번 선거만 이기면 된다. 이기면 이것은 유야무야 될 것이다라는 얕은 술수에서 시작됐고 그것이 결국에는 대의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0.73%포인트라는 아주 그
적은 차이로 됐잖아요. 예. 낙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사법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지금 법원의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연달아서 불기소 처분을 해주면서 혐의를 아예 벗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볼 텐데요. 먼저 이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만배 씨하고 전혀 모릅니까? 아니 법조 기자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제가 알고야 있죠. 그럼 정말로 전화도 한 통도 한 적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전화하고 책임질 수 만나는- 있습니까? 아, 그럼요. 김만배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뭐 만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다 해서 제 기억에 예. 한 2005년부터 한 11, 2년 사이까지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친분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아예 각하를 해버렸거든요, 검찰에서. 각하라는 건 허위인지 아닌지까지 따져보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지은 것이잖아요. 김영현 의원님. 예. 그러면서 검찰이 내세운 이유가 친밀 또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스스로의 평가일 뿐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걸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아예 각하를 해버렸어요. 이재명 대표 사건에 견주어 보면 형평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굉장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는데 당선되거나 혹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허위를 앞서 떼놓고 사실 공표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진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는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견 표현이 있는 경우로 볼 경우에는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사실의 공표가 있어야지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실 공표와 그다음에 의견 표현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그리고 입증 가능성, 예. 그리고 전체 맥락, 그리고 유권자가 받는 인상,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애매하죠. 이런 애매함이 바로 검찰의 자의적 처분을 가능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국민의힘이 제시한 그 골프 단체 사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사진이 여러 명이 찍었는데 4명만 이렇게 찍은 것처럼 돼 있으니 그거 사진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뭐라고 기소를 하냐면은 그 말 속에는 내가 김문기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의역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 공표라고 해가지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방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냐? 그랬더니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만난 적 없냐? 그랬더니 2005년에서 11년 2, 3회 만났다. 이것을 어떻게 이 이상 어떻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진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의견 표현으로 둔갑을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비난을 받고 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과 견주어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의견인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혹은 보충 설명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관련해서 설명한 것은 통상적인 취재원과 출입 기자 사이의 관계, 그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선거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골프를 쳤는데 조작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검찰이 주목했고 결국 사법부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조작했다가 아니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검찰의 물론 그 기소를 하면서 포함한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다른 아무리 뭐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법정 밖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빨리 3개월 안에 이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준비를 잘해서 항소심 결과에서 이 결과를 뒤집는 노력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아니 잠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 그러니까 그 당시 윤석열 후보의 김만배 씨 관련한 발언이 저는 김만배 씨하고 안 친합니다. 아니면 그다지 친분이 없습니다라는 발언 내용이었다면 의견 표명으로 봐서 각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사를 안 들어가고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발언보다는 의견 표현이다.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친하다 안 친하다는 주관적인 평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만 지금 발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건 사실관계죠.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전화로 김만배 씨한테 전화를 걸었던지 아니면 김만배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발언 내용이지 이게 의견 표시다 아니면 주관적 평가다 그래갖고 수사도 안 들어가고 각하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의 각하 결정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긴 후보와 진 후보 간의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예. 자, 여러 발언들이 더 있어서 하나씩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계좌와 관련된 발언인데 역시 대선 후보 토론회 때고 2022년 2월 발언입니다. 이 역시 불기소로 끝났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후에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한 2년 이상을 관련되는 뭐 계좌와 관계자들을 뭐 별건의 별건을 거듭해 가면서 조사를 했고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그 대장동 그 게이트에 비해서 그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까지 2010년 5월까지나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그 유출된 그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 중에서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라는 발언인데 검찰에서는 전부 공개한 게 아니라 일부 공개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필요성을 판단해서 전부 공개한 취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친절하게 불기소 처분을 해줬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 역시도 검찰이 자의적이다라는 비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김만배 씨와의 친분 관계에 있어서도 이거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아주 특별하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만 친절하고 너그러웠습니다. 검찰이. 예. 그래서 마지막에 김만배 씨 뭐 한 만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번 정도 만난 것 제 기억에는. 그러나 대통령의 기억의 오류가 매우 심하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라는 검찰이 어떻게 알죠, 이거를?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지 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소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 가혹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의 어떤 그 공소 내용을 그대로 다 거의 수용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과도하게 불균형한 것이다.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라는 것이고요. 그 계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1, 2차 주가 조작에 다 연루가 되어 있고 뭐 통정 매매 뭐 다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수백 번 얘기했는데 다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만 공개한 이 건에 대해서도 다 공개한 것으로 본다. 검찰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 엿장수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매우 편향적인 검찰의 태도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재선 즈음에 복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뭐 검찰 주장에 검찰의 행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야당 지지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으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되는 5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1심 선거법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선거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야당 대표에만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지적 저는 충분히 뭐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형량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를 놓고도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명백한 오보다라면서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김 여사가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학교라고 적어낸 것은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찰은 허위로 기재할 뚜렷한 동기 발견이 어렵다. 오기였을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역시나 불기소를 했네요. 글쎄,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그 한림대학교를 한림대학 정도로 기재했다고 하면 뭐 좀 줄여서 오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림정보산업대학을 한림대학교로 적은 거는 일단 글자 수나 표현 자체가 틀리고 왜 우리가 그전에는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요새는 그 용어 자체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2년제 대학은 무슨 대학으로 학교명이 끝나고 4년제 대학을 대학교로 표기한 시기가 꽤 여러 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2년제 대학을 한림정보산업대학에 출강한 것을 4년제 대학인 한림대학교에 출강한 것으로 적었다고 하면 동기가 있지 않나요? 일단 2년제 대학의 학교에 출강한 거하고 4년제 대학에 출강한 거하고는 경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단순 오기라고 보기에는 표현이나 글자 수에서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는 과거 대선 시절에 나왔던 발언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이 일었고 그것을 검찰이 적정하게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한 건지 여부를 2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형평성에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김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가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전시에 꾸준히 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가치 판단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김영현 의원님. 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하고 결혼한 이후에 비로소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를 이제 주관을 했는데 그것이 그 주관을 어떤 어떤 핑계로 각종 협찬을 받으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전체 맥락을 보면 그러면은 그 당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검사와 결혼하기 전에도 그럼 그런 비슷한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지금 결정 처분의 이유는 뭐냐면은 뭐 주체와 관련돼서 유치 주관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다. 그러니 그래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지
엉뚱한 곳으로 이제 맥락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 전에 유치든 주관이든 주체든 그러한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유치의 의미가 뭐고 주관의 의미가 뭐고 주체의 의미가 뭔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 뒷부분을 가지고 엉뚱하게 의견 표현이라고 그래가지고 각하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니 이제 승자의 거짓말은 털어주고 패자의 거짓말은 물고 늘어진다라는 그런 세간의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당시에 11건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고발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6건은 불기소 처분, 지금까지 다뤘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처분을 잠깐 다루고 넘어갈 텐데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손실 봐서 집사람은 절연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했고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억을 부인의 그 돈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고 제 처가 결혼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이 양반한테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고요.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검찰이 왜 처분을 안 하고 있을까요? 재임 중에 불소추 특권 때문에 처리를 미룬 걸로 봐야 될까요? 봐주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거든요. 예. 국정농단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중에 수사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현령 비현령으로 그냥 걸어서 그렇게 얘기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맞지 않는 것이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 후보 시절에 지금 했던 모든 발언 이게 허위 사실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받고 그다음에 다 고발당했던 모든 사건들이 김건희 여사 다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예. 아까도 그 허위 학력 기재 관련해서도요. 그거는 뭐 고의로 그랬겠느냐라고 지금 검찰이 그렇게 봐주게 했었는데 아니 본인이 나와서 사과하면서 왜 국민에게 사과했어요? 돋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죄송합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명백히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본인이 사과하고 입으로 사실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 건에서도 다 봐주게 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장모 건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징역 갑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10월 말에 그 부동산 실명적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과징금 27억 최종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10월 말에. 그런데 그것도 최근에 이제 엊그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세상에 어느 대통령 장모가 그런 식으로 범법 행위를 밥 먹듯 합니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명백히 당시에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관련해서도 전부 다 손해보고 뭐 금방 절연했다. 절연하지 않았다는 사실들 다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 4천만 원인가 손해본 것도 다 보전해줬다라는 것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명백한 허위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고 그냥 검찰이 다른 거는 다 지금 뭐 불기소 처분하거나 무혐의 처분해서 각하하고 이런 식인데 이 건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몇 년을 묵혀두고 있다가 최근에 불기소 처분한 거 아닙니까? 캥기는 게 있는 것이죠. 이게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관련해서 허위 사실로 그 의심되는 고발건 모두 다 여사가 그 중심에 있거든요. 특검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 불소추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한 후에 대통령 임기 끝난 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부분 역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실 테니까요. 종합적으로 평가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 부분이요. 손실 봐서 돈 빼고 절연했다라는 게 2010년 이후라는 건데 김용남 의원님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도 많이 다뤘는데 2020년 9월에 이게 수사가 본격화되잖아요. 검찰에서. 그 당시에 김 여사가 공범 이종호 씨와의 사이에서
40차례 정도 연락이 오간 것이 검찰 수사 자료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 시절의 저 발언과 검찰 수사 기록은 전혀 다른데 추후에 그러니까 재임기 시기에는 소추가 안 된다고 하면 임기가 만료된 뒤에는 소추, 기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공직선거법은 대부분의 범죄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그러니까 2022년 3월 9일 선거로부터 2달 후인 5월 10일 날 취임한 시기부터는 형사적으로 기소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법률적으로 지금 4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퇴임 시기로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시효 완성이 안 돼서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 부분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일당인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주포 이종호 씨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건 당시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면 배우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은 내가 발언한 내용과 똑같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그건 뭐 수사를 해봐야 아는 일이고 네. 법률적으로 퇴임 이후에 4개월 동안은 수사는 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영현 의원님. 11건 중에서 6건 불기소, 5건 미처분 상태인데 불기소건을 쭉 종합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선택적 기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선 그 불기소 처분의 결정 이유를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그 이재명 대표와는 너무나 다른 잣대를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그 불기소로 털어주든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털어주든지 아니면은 도저히 털 수가 없으면은 그대로 임기가 지날 때까지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사이에 뭐 증거가 없어지든지 뭐 그런 것을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검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과거 발언들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만한 백이죠. 네. 이 말 때문에 파우치 앵커라는 별명을 얻게 된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백, 작은 가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진짜 화가 났던 이유는 박 후보가 사전적인 의미를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이 가방의 가격 315만 원입니다. 직장인들의 한 달 월급 수준이죠. 이걸 대통령 부인이 받아서 비판 여론이 높은 바로 그 시기에 국민의 입을 대변해야 하는 KBS 앵커가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섰다는 비판이었던 겁니다. 파우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앵커가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긍하지 않지만 네. 보는 분의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얼굴이 붉어지는 장면들은 더 있었지만 오늘만 버티면 박장범 후보는 KBS 사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파우치 표현에 대해서는 유독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도의적인 사과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 녹화 대담이 올해 2월 7일 날 이게 방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당시 인터뷰를 했던 이 박장범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 중에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의 작은 백, 이런 조그만한 백, 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명품백 받는, 그래서 와글와글 하고
이 민심이 불타오르고 있을 때 아닙니까? 모두가 화가 나 계시는데 과연 KBS에서 이거를 어떻게 다루고 질문할 것인가가 정말 다들 그게 최고의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이를테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0만 원짜리 디올백 이렇게 다들 표현을 했는데 300만 원짜리 파우치도 아니고 디올백도 아니고 이른바 파우치, 쪼매난 백 이거에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 아마 TV 끈 국민들 많이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볼 것 없다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이 KBS 사장 후보야? 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놀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언론에서 역할 제대로 한 것이냐, 과연 이런 후보자가 KBS 사장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것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지점인데 그 파우치는 팩트이고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국민들은 복장 터지는 거죠. 네, 국어사전도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네. 언론인의 수장, KBS의 사장 적임자라고 보세요? 글쎄 저는 이 파우치백이라는 아부성 발언만으로 인해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이번 사장 후보자가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민주당에서 과하게 공격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 디올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명품백, 디올백이라는 사실상의 표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생소한 용어인 파우치를 썼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적절한 어휘 선택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도 방송을 진행하고 만약에 제가 저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여러 매체들을 고려해서 명품백이라는 표현을 썼겠지 아마 파우치라는 표현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박장범 그 사장 후보자가 기자로서 또 뭐 베테랑 언론인으로서 지금 KBS를 경영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고 그 인사권자의 요청에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권이 침해되고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예. 김용남 의원님, 이틀째 KBS 사장 인사청문회 하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 하는 예가 그전엔 국무총리는 이틀에 걸쳐 하고 다른 후보자들은 대부분 하루에 다 끝났는데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도 이틀에 걸쳐서 네. 청문회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KBS 사장 후보자도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뭐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더 심하게 나오는 얘기가 도대체 청문회 왜 하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리고 청문회 끝나고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후보자들이 줄줄이 임명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도 또 청문회 무용론에 더 힘을 보태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제부터 이어진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도 있었거든요. 박장범 당시 앵커가 진행했던 대담과 관련한 건데 오늘 청문회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대통령과의 대담 때 회사 내부에서도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의혹을 많이 가졌다라고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영현 의원님? 예, 뭐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니까 그 대담 당시에 전체 녹화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뭐 편집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청문위원이 물어봤는데 이것을 무슨 뭐 편성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예.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예. 편집해줬다라는 의혹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기초적인 것조차, 그러니까는 녹화 시간, 편집 시간조차도 그것도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뭐 그 불리한 내용을 뭐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사장이 되고자 하는 청문회에서
그런 그 녹음 시간, 편집 시간조차도 알리지 못하겠다고 그것도 도저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는 그러한 후보자.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KBS 기자 중에 30기수에 걸쳐서 495명이 자기 이름을 대고서 사장 반대 성명을 냈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KBS 언론노조원들 1,500여 명이 95%라고 하는데 이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대부분의 구성원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물이 지금 방송공사는 그 방송공사법에 의하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방송법에 어떤 법적 책임이 있냐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구현할 책임이 있고 이것을 예. 사장이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평균도 안 되는 기본도 안 되는 분을 이런 막중한 임무를 갖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앉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임명권자의 이유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분이 정권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을 굳이 그 내부 구성원들이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이 파우치라는 그 단어를 쓴 것 외에 국민들에게 달리 알려진 것이 없는 이분을 굳이 네. 사장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이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이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KBS만 그렇게 한다고 여론이 바뀔까요? 요즘 미디어가 워낙 많고 다양하고 유튜브 채널까지 있는 세상에서 알겠습니다. 일단 KBS 대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휴대폰 KBS 그러니까 휴대폰에 방송을 넣어서 휴대폰에서 수신료를 징수하자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재난 방송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게 되면 KBS가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이제 직접 수신 기능을 넣어야겠죠. 예, 그러면 그거는 KBS가 넣고 싶으면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누가 넣어줍니까? 제조사에서 넣어야 예, 제조사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는 저는 안 제조사가 했지만-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무슨 사안입니까? 방송법 사안입니까? 시행령 사안입니까? 두 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대안으로 제시합니까? 지금 수신료 때문에 위기인데. BBC도 TV 수상기 외에 태블릿 같은 데다가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니. 다른 공영방송들도 수상기 외에 그럼 영국에 가서 BBC 사장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면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가족이 4명의 식구가 있으면 휴대폰이 4명이면 4개인데 그럼 사람들이 수신료를 4배를 내요? 그게 정신 나가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걸 인정해요? 자, 아이디어라기도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인 주장 아닌가 싶은데 휴대전화에 TV 기능을 넣어서 KBS의 수신료를 징수하자. 현실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보이죠? 제로라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초현실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보여지고요. 방송법 64조에 수신료에 관한 규정이 그 조항이 있는데요. TV 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해야 하는 특별 부담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전혀 그 얘기조차 되지 않은 그런 본인만의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수신료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본인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한 가족 아까 4명이면 네 번 납부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자녀가 그 부모님께 내 명의로 핸드폰 개통해드리기도 하고요. 미성년 자녀도 내 명의로 해드리기도 합니다. 해주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거둘 건가요? 예. 정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복잡한 문제가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다시 정확하게 하고 시청자들의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 수신료 문제는 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파우치 발언이나 하고 마치 누군가 보온을 위해서 KBS 사장 안 쳐주는 것처럼 국민들에 비춰지고 아까도 녹화 시간 이거 왜 과방에서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사과할 의향이 있냐라는 질문을 대통령께 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했다 그랬다가 또 방송분에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안 했다 그랬다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 때문에 수신료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런 엉터리 같은 아이디어를 지금 사장 후보자가 내고 국민을 뭐 모욕하는 겁니까? 능멸하는 겁니까? 예. 바보로 하는 겁니까? 정광기 의원님, 예. 방송을 많이 이제 종사하셨으니까 그 분야에 예. 전혀 현실성 없는 주장인데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 아니에요? 글쎄요, 저게 찾아보니까 2013년에 KBS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었던 아이디어더라고요. 2013년이면 지금 2024년이고 그렇습니다. 방송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데 뭐 지금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더군다나 지난번에 이제 수신료를 전기료에서 예. 분리징세하는 것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특히 요새 같은 다매체 시대에서 반드시 KBS만 뭐 수신료를 받아야 되고 그 휴대폰에 일일이 다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된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저도 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워낙 황당한 이야기 나와서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민주노총 집회 때 장면이고요. 진압복을 입은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화면 속에 당사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창민입니다. 네, 지금 부상이 심하신 것 같고 또 갈비뼈 골절이라고 들었거든요. 제 4번 갈비뼈가 금가고 5번 쪽에 좀 심한 멍이 들었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예. 힘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을 드린 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흔쾌한 기분으로 왔습니다. 예, 예. 일단 당시 상황을 찬찬히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찰에서 진압하는 그 과정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가 이제 해마다 있는 전국 노동자 대회라고 전태일 열사 계승 하는 그 대회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당시에는 진입로부터 진압복을 입은 수많은 흑색 기동대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고요. 예. 대회가 시작되는 그 지점까지도 들어오려고 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막는 상황에서 작은 충돌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본대회가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산 명령과 물리적인 진압이 자꾸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방패로 이렇게 막고 있는데 저기는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집회로 신고된 장소 바깥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고 막고 있는 것이었나요? 지금 그 상황은 좀 아니고요. 제가 충돌이 벌어져서 그 전에 기동단장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경찰도 시민들도 다치니까 물리적으로 예. 진입하지 말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 장소에서 강하게 밀고 들어와서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좀 막아서면은 충돌이 좀 덜하겠다 해서 예. 들어가는데 너는 뭐냐는 식으로 해서 저를 끌어내는 상황이었어요. 예, 옷도 잡고 끌어내고 목덜미를 잡힌 모습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사실 방패와 집단으로 이제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이제 골절 일상이. 예, 국회의원 신부님을 밝혔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충돌이 예상되니까 서로 자제하자라는 네, 그 상황.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 봉변을 당하신 거예요? 네, 그 전에 기동단장하고도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동단장의 명함까지도 보여주면서 하는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전경들 아예 무시하고 그래서 어쩌자고 이런 식으로 빠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 더 강하게 방해 세력으로 취급했던 상황입니다. 한창민 대표가 보시기에 현장의 집회 참가자들이 과격하거나 혹은 폭력적인 행위들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진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작은 마찰들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더 큰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다 본대회에 이제 다들 노동자들이 앉아서 이제 대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차로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거의 가두리 양식장에 몰아가듯이 그 방검복과 특수진화복을 입은 전경들이 물리적으로 다 밀어내고 끌어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과잉 진압으로 충돌이 더 강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자제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경찰의 논리는 차로 확보였던 거예요? 차로 확보 위에서 예.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차로 확보가 문제라고 하면은 본대회가 좀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 집회 시위에 관한 거나 아니면은 교통방해죄로 사후에 고발 조치를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강경 진압을 하면은 경찰과 시민 모두가 다친다. 이렇게 하면서 협의를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네. 경찰 제지당한 이후에 사진도 저희가 받았는데 한번 보시죠. 일단 왼쪽 팔과 손이 많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또 당시에 넘어지면서 옷도 많이 찢어지고 네. 옷 찢어진 상태에서 일단 당시에 집회는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계셨네요. 네, 집회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민주당의 집회에 제가 이제 연대사를 하게 돼 있어서 예. 응급실에 가기보다는 중요 일정들이 있어서 바로 그 상태에서 연대사를 한 예. 상황이었습니다. 저 때는 골절된 것을 네. 모르셨어요? 좀 강력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제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찰과상과 타박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응급 상황이 계속 흉통이 있어서 예. 진단을 받으니까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네. 경찰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통로를 개척하는 상황에서 한창민 대표가 유튜버를 대동하고 왔다.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넘어졌다는 건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찰청장의 저 주장 사실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이고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고발 조치할 생각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진행 상황이 다 있었고 여기에서 충돌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 왔던 다양한 유튜버들이 그 상황들을 경찰도 체증하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거기에서 충돌이 되는 걸 보고 주변에 있던 유튜버들이 심각하다고 해서 찍어서 저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네. 네, 그 상황은 경찰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면피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를 대동했다는 등 아니면 오히려 폭력을 조장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고 당시 상황들이 분명히 체증 현상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한테 거짓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당시 영상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네, 저 장면인데 이제 물리력으로 넘어졌다는 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게 경찰청장의 주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옷과 한쪽에선 밀고 한쪽에선 당기고 옷을 잡고 넘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넘어지고 일어선 상황이죠. 옷도 다 찢어져 있고요. 저 상황에 대해서 일단 경찰청장은 물리력에 의해서 넘어졌다는 게 확인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상황도 있었고 그 전 상황에서 다수가 또 방패로 이렇게 짓이기는 영상도 다 있습니다. 방패로 짓이기 있나요? 예. 경찰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상황에서 갈비뼈를 다쳤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특히 저 경찰도 완전 진압복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가 지금 화면으로도 파악이 안 되네요. 저희가 일부러 이제 모자이크를 처리한 게 아니라 저렇게 보이지가 않는 상황에서 넘어지는
그 과정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장의 일단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맞습니다. 한창민 대표의 입장입니다. 근데 조 청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집회 인원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건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한 발언이거든요. 신고한 장소를 벗어났습니까? 그 부분은 일부 사실인데 사실은 원래 경찰이 진입하기 전에 집회 인원보다 작은 장소를 허가하듯이 신고를 하다 보니 당연히 다수가 오니까 그 도로를 조금 더 침범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협의 요청을 하고 차로를 하나 더 열어달라. 왜냐하면 밀집 인구가 있고 이태원 참사 이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다 됐는데 오히려 그날은 차선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강하게 물리력으로 압박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잉 진압이고 이 충돌을 야기한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네,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건 당시 어떤 충돌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도 파악해 봐야겠지만 앞으로 이제 시민들이 계속 집회에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돼요. 누구나 저런 피해라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신체적인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짚어보는 것이라고 시청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청장은 경찰도 100명 넘게 부상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지금 기각당했잖아요. 네네. 집회 참가자 일부에 대해서. 6명을 청구했다가 4명이 마지막에 심사를 받고 4명 다 구속영장이 철회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당시 집회는 불법 집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법 집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형식적으로 보면은 차선을 좀 더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하면은 그렇게 보이죠, 형식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집회 관련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불법을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평화적인 집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기본 목적이고 대법원도 그런 부분에 사소한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진압하거나 즉시 강제를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도 그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과도하고 과잉된 물리적 진압이 모든 충돌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비슷한 취지의 질문인데 다시 한번 이건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영상을 보면 다수의 경찰이 진압복으로 무장을 한 상태거든요. 과거 최근까지의 복장하고 상당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가 기존의 집회에 비해서 과격하거나 폭력성을 띠는 집회인가라는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해마다 있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에 대한 민주노총의 평화적인 집회였고요. 모두가 그 집회 이후에 다시 또 돌아가기 위한 준비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히려 그날 집회 온 분들은 그날 처음부터 그 10,000여 명이 넘는 흑색 기동대가 진압복으로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온 것 때문에 오히려 당황스럽고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큰일 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곧바로 뛰어가서 그 물리적 충동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경찰은 왜 평소와 다르게 최근 들어서 진압복을 저렇게 갖춰 입고 나온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 지금 전국 상황에서 민주노총이라는 집회만 유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에 건폭 논란이라고 해서 민주노총을 좀 악마화하고 일반 국민들과 좀 갈라치기 하는 그런 정서에서 민주노총을 충돌 상황으로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인 상황에서 좀 폭력 사태로 진행되는 것을 야기하는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거고 공안정국 형성 때문에 향후 광장에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오는 것을 좀 봉쇄하게 하는 사전포석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했었습니다. 이른바 집회 열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게 폭력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예전에 평화 집회를 했던 가족들과
가족들이 편안하게 광장에 나올 수 없거든요. 혹여라도 또 다른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을까 봐 그런 부분까지도 의심할 정도로 당시의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예. 오늘 야 5당이 경찰청 방문했잖아요. 네. 사회민주당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경찰청장 만나셨습니까? 네, 면담을 한 50분가량 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사과를 받거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은 게 있나요?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당연히 어떤 형식이든 경찰과 다수의 시민들이 다친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평화 집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발 조치에 대해서 확답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입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이었고 철저하게 그 법적인 범위 안에서 공무집행을 했다. 이 원칙을 지킨 걸로 이렇게 입장이 변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왔습니다. 경찰은 50분 동안 면담을 했지만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네요. 네. 앞으로 이제 장애 집회가 뭐 어떻게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어질 것 같은 네.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를 할 텐데 그래서 경찰의 진압 수위가 높아지면 시민들에게 그 위협이 전가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좀 주의하거나 혹은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행안위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국회의장님의 유감 표명도 있었고요.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를 파악을 하고 다시는 이런 물리적 충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평화의 폴리스 라인을 치자 이런 의견들도 공감대를 얻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다소간 경찰이 좀 과잉 진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평화 집회를 하기 위해서 더 인내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그런 국민들이 평화 집회에서 더 이상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엄중하게 경찰과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갈비뼈 골절 상태고 또 거동이나 또 말씀하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빨리 회복되시기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우와! 완전 시원해. 등 허리를 손으로 꽉꽉 눌러주는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 시원해요. 허리 라인을 따라 안마해주니까 소파에 탁! 의자에 탁! 내 차에 탁! 밸런스 핏 체어 마사지. 센트룸은 생애주기 건강을 연구합니다. 성별,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에 딱 맞춘 과학적 설계. 건강 이제 한 팩으로 맞추자. 센트룸 원데이 팩. 정말로 전화도 한 통도 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다 해서 제 기억에 한 2005년부터 한 11, 12년 사이까지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불기소로 끝냈습니다. 친부는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발언과 다른 정황들이 나왔지만 역시나 검찰은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부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후보자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친절한 해석까지 달아줬습니다. 이 밖에도 사례는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 누굴 올리고 누굴 뺄지 검찰이 결정합니다. 당선 무죄, 낙선 유죄, 이게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예고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직후 윤핵관이 사퇴 무마를 위해 움직인 정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친윤계 중진 현역 의원이 명태균 측에 접근해 대통령의 유리한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윤핵관은 누구고 무슨 녹취를 틀어달라고 한 것인지 잠시 뒤 뉴스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